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송영길입니다. 오늘은 송영길의 딥톡, 심층적인 정치 시사 문제를 토론해보는 딥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첫 번째 박선원 국회의원과 김준영 의원 두 분을 모시고 한미 관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외교 현안을 다뤘습니다. 너무 많은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좀 산만했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오늘은 두 번째 딥톡으로 미국 대선과 한미일 삼각동맹 문제를 집중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준영 의원께서 다른 일정 때문에 못 나오셔서 첫 번째 나오셨던 박선원 의원님을 다시 모시게 되었습니다. 박선원 의원님은 소개를 들었습니다만 현재 부평을 지역구 초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시고요. 국회 국방위원과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노무현 정부 때 NSC에서 활동을 하셨고 청와대에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국정원 제1차장으로 여러 가지 국가안보 현안 문제를 다뤄온 전문가입니다. 오늘 이렇게 모셨는데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이제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예. 대표님 잘 보내셨습니까? 그래요. 오늘이 좀 특별한 날이에요. 오늘이 9.19 평양선언 6주년이 되는 9월 19일이기도 하고 또 이 김건희 여사가 체코로 지금 간다는데 누가 체포됐냐고 물어. 체포된 건 아니고 체포하고 비슷해가지고 체포돼야 될 사람이 체코로 가느냐 논란이 있습니다만 추석 때 걱정했던 그런 의료 대란 큰 건 없었지만 정말 불안불안한 추석 연휴였고 경제도 좋지 않고 또 폭염까지 막 계속되니까 정말 많이 더웠습니다. 정말 힘든 추석 연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의료 대란은 계속되고 있고 이 집권 여당과 이 용사는 전혀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여야 의정협도 아직 그 용산이 양보를 해야 될 텐데 안 되는 거죠. 용산도 양보 안 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한동훈 국힘 대표가 의료계와 좀 진실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계속 만나지도 않았으면서 만났다 그러고 계속 그냥 이미지 쇼만 하고 말만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또 의료계를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더 상하게 하고 오히려 불난지에 부채질한 그런 결과만 가져오고 있죠. 정말 진짜 이 국가를 고민하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 외교 문제니까요. 이제 대통령 선거가 47일로 다가왔습니다. 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인데 오늘이 딱 47일 남은 날이에요.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는 11월 5일 날 실시가 되는데 국민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원 의원 전체를 같이 선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총선이죠. 그리고 미국은 상원 의원이 각 주마다 2명씩 인구수와 관계없이 배정돼서 100명의 상원을 뽑는데 한꺼번에 뽑으면 안 되니까 상원의 계속성을 위해서 3분의 1씩 2년마다 뽑고 있죠. 그래서 총 임기 6년짜리 상원 의원을 올해 11월 5일 날 34명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437명의 미 전체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 34명 그리고 주지사 임기가 끝난 주지사들이 한 13명, 워싱턴주를 비롯해서 이렇게 해서 다 같이 11월 5일 날 뽑는 선거가 엄청난 선거죠. 갈림길에 서 있다. 볼 수 있죠. 미국 하원은 임기가 우리와 달리 2년이니까 매번 선거를 해야 돼요. 하원 의원들 보면은 2년마다 선거하니까 죽겠다고 그러죠. 부러워하죠. 우리 한국 국회의원들만 부러워합니다. 정치 자금도 최하 1년에 100만 불씩 필요한데 그렇죠. 아주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원이 되려고 그러죠. 상원은 6년이니까. 지금 근데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고 상원은 한석, 지금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다 위태위태하죠. 둘 다. 지금 이제 저변에서는 아무래도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바이든 쪽에서는 경기를 살렸다고 주장을 하지만은 트럼프 쪽에서는 경제가 죽었다. 왜냐하면 너무 물가가 오르고 집세 오르고 가솔린값 오르고 정말 슈퍼마켓 가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 받은 걸로 생활하기 어렵다. 저희 대표님 샌프란시스코나 뭐 뉴욕이나 필라델피아 가잖아요. LA 같은 데 가면은 번듯한 사람이 집이 없는 홈리스로 텐트에 살고 있어요. 교수도 있고 변호사도 있답니다. 도저히 받는 월급으로 정상적으로 아파트
한 채, 방 2칸짜리 혹은 혼자 사는 원룸 스튜디오에 살기 어려워서 지금 그 자진해서 홈리스 같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정도로 물가가 어렵기 때문에 예, 겉으로는 이제 그 경제를 과연 트럼프가 잘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처음 나왔을 때 경제를 내세웠잖아요. 그런 의심을 하면서도 바이든 때의 그 실제 물가고 때문에 서민들이 상당히 그 트럼프 쪽에 많이 기울어졌다고 합니다. 글쎄요, 오늘 이제 연준이 파월이 이제 예. 0.5% 빅스텝 예.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예. 예. 미국이 한 5.25% 정도 예. 됐는데 한 5%, 예. 0.5%를 예상보다 크게 예. 빅스텝으로 인하를 해서 예. 아마 이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인플레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죽었다라는 측면도 있는데 거꾸로 보면은 이제 이 고용 부분에서 이제 더 이상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 즉 경기가 식어가는 거 아니냐. 경기가 식어갈 때는 돈을 많이 돌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자율을 낮춰서 돈을 더 많이 돌게 해줘야 된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제롬 파월이 이제 올릴 때는 빅 스텝이라고 하고 이제 내릴 때는 빅 컷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빅 컷을 단행하겠다 하는데요. 네, 상당히 이제 그래서 이제 돈이 약간 주식 시장으로 몰리고 채권으로는 덜 가게 하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제 이 조금 고용을 촉진해보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돌게 하겠다고 하는 건데 사실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이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트럼프는 반대했는데 사실. 네. 근데 아무래도 해리스한테 유리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오락가락해요. 이 제롬 파월이 누구 편이냐? 과연 민주당 편이냐, 공화당 편이냐?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민주당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 그 앨런 제닛인가요? 그 재무장관하고 계속 엇박자를 많이 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에 빅 컷, 즉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미 언론에서 이제 이 성격을 이제 주장할지 모르는데 미국 언론은 ABC, MBC, CNN 전부 소위 말하는 이제 주류 언론. 주류 언론은 다 이 도시에서 잘 자란 교육 잘 받은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롬 파월이 경기가 식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을 줄 텐데 그게 아니고 주류 언론에서는 경제가 안정되고 있다. 해서 이제 카밀라 해리스한테 유리한 쪽으로 아마 포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ABC 이번에 미 대선 토론도 ABC가 주도를 했는데 ABC 사장이 저쪽 이 카밀라 해리스랑 아주 친한 분이라 그러대요. 그래서 이번에 뭐 이렇게 미리 질문서를 줬다. 또 뭐 팩트 체크는 트럼프만 하고 3대1로 싸웠다 이렇게 본면 소리가 나오죠. 이제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공화당 쪽에서 이제 조사해야 된다. 심지어 뭐 ABC에 대해서 이제 면허까지 취소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뭐 카밀라 해리스는 어쨌든 분위기가 떴기 때문에 계속 이 좋은 분위기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그 운동을 계속할 것 같습니다. 토론 좀 보셨어요? 나 다시 보기로 좀 봤습니까? 실시간은 못 봤을 거고. 왜냐하면은 이 토론에서 일방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 과연 저렇게 토론해도 되는가? 우리는 이제 우리 후보는 늘 불렸었지 않습니까? 뭐 문재인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늘 불려서 사실은 조마조마하게 TV 토론 본 적이 많거든요. 내용은 분명히 우리 쪽 후보가 이기는데 왠지 모르게 사회자가 혹은 패널리스트들이 불리하게 이끌어가는 것들 때문에 잘 안 본다. 그래서 TV 토론의 영향을 사실 크게 미치는 않을 텐데 워낙 그래도 이게 박빙의 선거기 때문에 부동층에는 영향을 미칠 것 같고 특히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정말 대단한 이 대형 현대판 비틀스라고 불리는 분이 공개적으로 해리스를 지지를 했습니다. 달리 파튼, 뭐 비욘세보다 훨씬 어떻게 보면 더 매력적이고 조지 클루니 뭐 이런 사람도 지지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LA에는 이제 비버리 힐즈에 사는 그 연예인들 아주 잘 사는 연예인들이 대부분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였죠. 근데 이번에 방금 말씀하신 경우 그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젊은 층에 아주 설득력이 높은 사람이고 2억 3천만인가요?
거의 3억 팔로워가 3억이고요. 이야, 노래도 정말 거의 다 좋아요. 미국인. 아이고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30대 중반인데 네. 이 싱어송라이터에서 네. 자기가 직접 작사 작곡을 하는데 네. 그 가사 내용이 정말 젊은이들에게 네. 다가오는 네. 뭐 제가 보다 상당히 감동적인 가사가 많더라고요. 미국 성인 인구의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3억 이상의 그렇죠. 팔로워라고 네. 하면은 그러니까 엄청난 파워죠. 이분이 지금 전국 미국 전역을 좀 순회 공연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네. 뼈아픈 대목일 거예요, 트럼프한테. 그렇죠. 뼈 아프죠. 네. 네. 한 사람 한 사람 네. 선거가 치열하면은 47일 정도 남았으면은 네. 자기에게 도움이 될 단 1%라도 도움이 될 사람을 영입해서 앞에 띄우는 게 이제 선거 전략이잖아요. 막판 선거 전략.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거는 우리 대한민국 그 재미동포가 260만이 살아요, 네. 미국에. 근데 유권자 등록한 분들이 약 한 120에서 140만 된다 그래요.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미국에 갈 때마다 재미동포 사회에 간담회를 하면 아니 케냐 출신 오바마도 대통령이 됐는데 코리안 아메리칸이 미국 대통령이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많이 진출하고 있죠. 요새. 그래서 김창준 의원 이후로 지금 이번에 4명의 코리안 아메리칸이 이 연방 하원원이 됐잖아요. 이번에 이제 또 다시 출마하고 또 앤디 김은 상원에 도전하죠. 상원 의원이 지금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그렇죠. 주를 대표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상원 의원이 나오면 그다음에 대선 후보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카멜라도 인도 출신의 자메이카 출신 혼합분 아닙니까? 옛날에도 그 오바마 처음 나왔을 때 아프리카계 뭐 3분의 1에다가 뭐 케냐 뭐 어디 또 인도 얼마 조금 섞었고 해가지고 뭐가 2분의 1 뭐가 3분의 1 해서 혈통을 아주 복잡하게 그려놨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마이너리티라는 거예요. 즉 소수. 소수 인종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백인이 대중적인 어떤 일종의 백인 우월주의 영향을 받아서 상대방 후보를 약화시키려는 그런 캠페인으로 봐야 되죠. 어쨌든 저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우리 한국계 미국인의 상원운도 나오고 언젠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 그런 꿈을 꿔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120만이라고 하면은요. 젊은이 빼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우리 선거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래 살았지만 선거를 못하는 사람, 즉 젊은 영주권자 빼면 거의 모든 우리 한인의 시민권자들은 다 등록했다고 보셔야 돼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120만. 특히 이제 사실 LA나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는 무조건 민주당이 이기니까 별로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스윙보트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데가 이제 미시간 같은데. 그다음에 펜실버니아의 필라델피아 같은데 우리 한인이 많이 살아요. 조지아주 아틀란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10만 명, 15만 명만 돼도 거기서는 상당히 스윙보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을 발휘할 수가 있고 K-팩이라고 우리 미주 참여 포럼 그 우리 한인 단체가 있어요. K-팩이 최강철 대표 같은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거기 이번에 브래드 셔먼 의원을 저보다 친한 분인데. 브랜드 셔먼 의원이 주도해서 46명의 여야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이 이 한반도 평화 법안을 제출했어요.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국회와 새로운 정부에서 이 브래드 셔먼 초당적인 한반도 평화 법안이 좀 통과될 수 있기를 지금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정말 그 너무도 당연한 말 아닙니까? 한반도 평화. 그런데 이제 이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는 한반도 평화라는 말을 정부에서 안 씁니다. 그렇죠. 평화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금기어가 됐는데 헌법 위반인데 사실. 미국 의회에서 한반도 평화 법안을 제출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큰 사건이죠. 꼭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반도 평화 법안이 뭐냐면요. 브래드 셔먼이라고 미국 민주당 소속 외교위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K-팩 우리 한인단체와 협력을 해서 한반도의 종전선언과 그다음에 평화협정, 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북미 간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이런 기본 내용을 담는 이 법안을 만들었어요. 획기적인 법안인데 이번에 42명의 미 민주당 의원과 4명의 트럼프 최측근 공화당 의원들이 같이 서명을 한 법안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활동이 되고 있고요. 이것이 카멜라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뭔가 좀 성과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권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를 요구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 세계를 순방하면서 종전선언을 구걸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좌파 정권이고 뭐 이적행위다, 친북, 뭐 이적행위다. 간첩이다, 뭐 심지어 이런. 말이 됩니까? 아니 대한민국에서 지금 1953년에 전쟁이 끝나가지고 지금 얼마입니까? 71년. 70명이 넘는 아마 최장 아미스티스 휴전협정 최장 상태죠. 휴전협정 상태. 즉 네. 언제든지 전쟁이 교전 됐으면.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상태. 그것을 미국- 끝내자는데 이렇게 반대하고 그것을 그렇죠. 친북이다 뭐다 말하는 거는 이건 제정신 아닌 정권이에요. 전쟁 계속하자 그래놓고 자기들은 전쟁할 준비도 제대로 안 갖추고 있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러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이나 예. 대통령의 선서나 예. 모든 헌법은 그렇죠. 평화적 평화통일. 통일을 국가의 제1의 예. 과제로 규정하고 있는데 예. 윤석열 정부에서는 평화통일이 사라졌습니다. 평화통일을 추구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책무를 갖고 그렇죠. 있습니다. 헌법적 의무. 예. 국회의원 선서할 때도 했죠. 예. 국회의원 평화적 선서법- 통일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 평화를 이야기하면 이상한 그 사람으로 평화를 취급하는. 이야기하면은 통일부나 외교부에서 아예 용역을 주지 않습니다. 제목에 평화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그러지 미국에서 예. 한반도 평화 법안을 제출한다는 건 정말 예. 소중하고 가치 예. 있는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하원 구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브래드 서먼하고 앤디 김 의원이 상당히 또 큰 역할을 그렇죠. 해주고 있어서 네. 저도 뭐 몇 번 만나 뵀습니다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영김 의원, 우리 인천 출신인데 저 같은 또래고 지금 영김 의원은 아주 서부, 보수적이죠. 그죠? 예. 서부인데 보수적이고 예. 예, 앤디 김은 이제 동부에 있는데 이제 좀 여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민주당 진보적인. 핵심이고 예. 예. 뭐 대단한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7월달에 바이든이 예, 사퇴한 사퇴하고. 이후로 카멜라로 후보 교체되고 또 최근에 TV 토론에서 상대적으로 성공함으로써 카멜라가 지금 막 리드하고 있는 걸로 보여주고 있는데 예.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우리 박 의원님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멜라에게 가장 유리한 여론조사는 전체적으로 한 6%를 카멜라 해리스가 앞서고 있다.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네이트 실버나 이런 사람들을 인용해 가지고 정책으로 들어가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경제가 중요하다. 경제에서는 누가 더 잘할 것 같으냐. 그러면 또 5, 6% 이상 트럼프가 이겨요. 그래서 그 경제가 중요하다. 아니면 이민에 대한 그 대책이 중요하다. 이런 쪽으로 구체적 정책 현안에 들어가면은 좀 트럼프가 유리한 걸로 나오고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대표하는 내일 투표라면 누구를 지지하겠느냐 할 때는 좀 카멜라 해리스가 유리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민주당이 유리한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바이든하고 그 트럼프하고 이제 대선을 했을 때는 제가 이제 정보기관에 있었는데 와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이 구석구석까지 표를 긁어 모으는 능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이미 이런 데에 두려움을 느낀 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멕시코계도 있고 뭐 아랍계도 인도계, 중국계 다 후보 등록 아니 선거인단 등록을 한 거예요. 그것을 민주당이 싹 긁어 모아서 정말 바이든이 압도적으로 트럼프를 이겼다. 그래서 그 부분 조직력하고 이 바닥을 긁어내는 그 능력, 선거장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능력이 확실히 민주당이 유리하다, 강세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로는 이제 트럼프한테 유리한 측면인데요. 부지불식간에 뭐 정치적으로 올바름을 추구해야 된다, 혹은 뭐 인종주의를 반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표면적으로 나와 있지만 PC주의라고 그러는 소위 폴리티컬 코렉트니스라고 하는 정치적으로 올바름을 추구해야 한다는 게 있지만 분명히 미국 사회는 백인 우월주의와 백인 다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계산해봐도 65% 정도는 되거든요. 60에서 70% 정도가 아직은 백인이 압도적인 겁니다. 압도적인 거죠. 그리고 그 특히 이제 그 상대적으로 교육을 덜 받았지만 보수적인 그리고 이제 소득은 좀 작은 적은 백인들, 그걸 이제 푸어 화이트 가난한 백인들은 이제 몰표예요. 몰표고 그 거의 대부분의 이제 그 지역에서 민주당이 유리했었는데 그 뭐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면서 친공화당을 확 쏠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그 백인들이 한꺼번에 움직일 때 소위 이제 몰표 대이동이 일어날 때는
이거는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공화당한테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닥을 파고드는 민주당의 조직력과 여전히 그 백인 우월주의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저변으로 깔려 있는 그 흐름을 이제 트럼프가 분명히 살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그렇죠. 싸움인데 대외 정책으로서는 트럼프가 우리한테는 좋고 경제 정책에서는 아무래도 해리스가 조금 우리한테 낫지 않는가.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사실 미국 언론, 주류 언론 이런 문화적인 영역을 다 민주당 쪽이 장악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언론에는 항상 그 민주당 옛날도 힐러리가 우세한 걸로 나왔는데 트럼프한테 졌고 이번에도 해리스가 우세한 걸로 나오고 그렇죠. 우리나라 언론도 대부분 그걸 받아쓰기 때문에 트럼프가 아주 불리하게 보여지지만 실제 샤이 트럼프도 있고 아직 알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요소 복병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세계관 아니면 트럼프가 보는 국제 정치에 대한 인식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쉽게 우리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지만은 이제 트럼프가 현재 국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이 현안, 즉 전쟁을 종식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입니다. 그렇죠. 기후변화 문제 이런 데서는 저도 카멜라 해리스를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고 이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트럼프 파리의 벽을 탈퇴하고 상당히 좀 그게 저는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이민자 문제 또 상대방을 막 함부로 대하고 비하하고 인종주의적인 차별 이런 건 아주 정말 동의하기 어려운 면이 많은데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을 보면서 나는 트럼프 답변에 상당히 좀 공감을 했는데 그때 아시다시피 TV 토론에서 트럼프에게 당신은 젤렌스키 팬이냐 푸틴 팬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답변했냐 지금 누구 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을 당장 종식시키는 게 중요하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젊은이가 죽고 여성이 죽고 노약자가 죽는 것이 누가 이기냐의 문제가 아니다. 아무튼 나는 아주 그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 마인드. 트럼프가 지금 자기가 자랑하는 게 자기 4년 임기 동안 대통령 때 한 번도 전쟁이 난 적이 없다. 그런데 해리스는 전쟁 났지만 미국이 직접 참가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니까 대리전을 프록시 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했지만 어찌됐건 전쟁이 없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현 바이든 정권도 그렇고 있죠. 국제 분쟁에서 개입해서 차단하고 예방하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종식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리전이고 우리 국민 죽는 것 없고 우리 무기 팔면 되니까 전쟁은 좋은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의롭지 못하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하나 지적할 점이 국민 여러분. 이라크전이 2003년도에 발생했거든요. 제가 그때 바그다드까지 가서 이라크전을 반대하고 싸웠던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이라크전에 대해서 너무 피부로 제가 이라크를 2번이나 다녀왔습니다. 소위 말한 조지 W 부시의 프리엠프티브 팔러시 그러니까 선제 공격 전략을 비판하고 이라크에 WMD 대량 살상 무기가 없는데 이거를 있다고 왜곡해서 지금 이라크를 침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라크 침략 때 반대했어요 트럼프가. 스투피드하다. 아주 세게 비판해. 그래서 조지 부시 가문하고도 틀어졌고. 지금도 조지 부시가 지금 해리스를 지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공화당인데도. 그다음에 딕 체니. 딕 체니가 그때 이라크전을 주도했던 부통령 아닙니까? 럼스펠더랑 다 같이. 그러니까 딕 체니 딸이 지금 공화당 의원이잖아요. 근데 여기 트럼프를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역사적으로 재밌는데 왜냐하면 다 이 사람들이 이라크전을 일으켰던 주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트럼프를 미워하는 거죠. 그때 참 슬픈 시기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미국의 대외 정책의 진면목을 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연 미국의 어떤 그 대외 정책의 결정이 정의인가 진실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라크를 공격할 때 사담 후세인이 어딘가에 핵무기, 생화학 무기를 숨겨놓고 있다. 그래가지고 콜린 파월을 유엔 무대에 내세워가지고 논쟁을 했잖아요. 속았다 그랬죠. 자기도 속았다. 그래가지고 그 빌팽인가 그 프랑스 외무장관하고 콜린 파월하고 붙어요. 붙었는데 이제 콜린 파월이 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시하는 많은 그 화면, 사진 이 모든 것들이 막 개가 막 쓰러져, 돈가스를 그리고 뭐 컨테이너에서 화학무기를 만들고 있다. 그런데 완전히 그 가짜 뉴스였죠. 가짜 뉴스였습니다. 2016년에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취임해가지고 특사단으로 제가 파견돼서
콜린 파월을 만났어요. 네. 그래서 콜린 파월 당신도 한때 황금기가 있는 멋있는 미국의 지도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눈물을 흘려요. 콜린 파월이. 콜린 파월이 정말 양심 있는 네. 사람이에요. 그냥 우는 게 아니고 네. 눈물이 닭똥 같은 눈물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렇게 막 펑펑 울어요. 자기가 그때 당했다는 거죠. 자기는 CIA한테 속았다는 거지. 네. 속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국무장관으로 가가지고 유엔 안전보장, 유엔 시큐리티 카운슬 안보리에서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네. 전 세계를 향해서 자기가 네. 사담 후세인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스모킹건이 발견됐다. 했는데 자기가 돌아와 보니까 가짜였다. 한낱 자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꼭두각시 아닌 어릿광대가 됐다. 그때만 생각하면 라이스 당시 그 국가안보보좌관이 그렇게 밉다. 라이스를 자기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만 생각하면은 울분이 치밀어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공격을 할 때는 사담 후세인이 마치 대통령궁에 핵무기를 숨겨놓은 것처럼 방송을 하고 광고를 했잖아요. 네. 나중에 없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석유를 위해서 전쟁을 할 수 있다. 전 세계를 위해서 좋은 거 아니냐. 석유 가격이 다운돼서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석유 가격이 다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죠. 선제 공격을 해서 바꿨죠. 악의 축인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는 것 자체가 전쟁의 목표였다. 전쟁의 목표를 바꿔버려요. 저도 정말. 그때 워싱턴 교회에서 제가 현역 국회의원일 때 조지 부시 그 현역 대통령을 별장에서 만났어요. 한 30-40명. 거기 미 상원의원들하고 그 만나서 내가 부시한테 직접 물어봤거든요. 전쟁의 목적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민주당이 자기들을 비판하지만 이 석유가 이 테러리스트의 그룹에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미연에 막은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게 그게 원래 계획이 아니었잖아요. WMD에서 계속 목표가 3번 바뀝니다. 처음에는 이제 대량 거죠. 파괴 무기를 막으려 했다. 아니니까 석유 막으려 했다. 아니니까 민주주의 확산 정책이다. 예, 좀 옆으로 나갔습니다만 어찌됐건 트럼프에 이런 면이 있었다는 것이고 뭐 최근에 또 재미있는 현상은 JFK 그러니까 이 케네디 가문의 JFK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 법무부 장관이었죠. 이분도 암살돼서 비극적 생애를 마쳤는데 이분의 아들 JFK 그러니까 로버트 케네디의 2세가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뭐 10% 이상 상당히 잘 나갔었죠. 이러다가 이번에 사퇴를 하면서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어요. 근데 트럼프 지지 선언했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트럼프 입장을 지지하고 소위 말하는 이 전쟁광들이다. 이 바이든과 이 지금 민주당 정부가 저 하마스 전쟁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빨리 스톱해야 된다. 우크라이나를 뭐라고 이 로버트 케네디 2세가 이야기했냐면 만약에 멕시칸 국경에 멕시칸 군인들이 미국을 이렇게 침략에 들어오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 이게 러시아가 그런 입장이라는 거지. 우크라이나가 약간 멕시코하고 이게 비교를 해서 그래서 소위 말한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동진 정책을 이제 애둘러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털시 가바드라고 우리 박 의원님 못 들어보셨죠? 내가 한번 이야기했던가요? 이분이 이제 하와이 출신 연방의원인데 이 힌두교 출신이에요. 상당히 이라크 전에도 참여했던 여성분인데 미 연방 하원 의원이었고 지난 바이든 때 대통령 후보로 카메라랑 같이 나왔었어요. 같이 나왔다 여성 후보로 나왔다 떨어졌는데 이분이 이제 민주당을 탈당하고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한 이유는 뭐냐? 이분의 지역구가 하와이다 보니까 북핵 위협, 북한의 ICBM 위협이 직접 타켓이 될 수 있는 게 하와이이기 때문에 대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김정은과의 직접 대화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분이에요. 저하고도 친한 분인데 털시 가바드의 그런 트럼프 지지 이유 그다음에 로버트 케네디 2세의 지지 이유를 보면 그 트럼프의 소위 그 이라크전 반대와 일관돼 있고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 한반도 핵 문제 해결하고도 연결돼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건 좀 긍정적인 요소들이죠.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제 전 세계에 이제 5개의 화약고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현재 전쟁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하나 있고, 그다음에 중동. 중동에서 지금 이란은 아직 확실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보다는 오히려 살짝 빠지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 헤즈볼라, 하마스와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남중국해. 남중국해는 주로 이제 필리핀하고 일본하고 미 해군이 중국하고 이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만과 중국 그 사이가 있고, 그다음 한반도 이 5군데인데
5군데를 미국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네. 그 주 방위군까지 다 동원해봐야 140에서 150만 명의 군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전 세계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그 대신 각국에서 전쟁을 치르면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 네. 그럼으로써 러시아와 중국을 봉쇄해서 결국은 전쟁에 들어가는 러시아와 중국의 국력을 쇠락시켜서 우리한테 헤게모니, 패권적인 도전 세력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화지향적 정책 노선이 지금 약화되고 있는 추세. 네. 그런 추세에서 이제 전쟁을 종식하자고 하는 정치인들이 트럼프에 가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이고 좀 아이러니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카멜라 해리스도 사실 바이든에 비해서는 약간 좀 더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좀 이 유연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선제 타격을 반대하고 있고 어찌됐건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이 좀 더 좀 나은 것 같아요. 이제 김태효가 뭐 자기가 가르치겠다고 막 그런 건방진 소리를 했는데 김태효가 뭘 가르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태효 친일 밀정이라고 그래도 반박 한번 못해요. 나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김태효가 얼마나 웃기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김태효라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좋아하는 검사의 아들로서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비핵 개방 3선을 주도했던 사람이고 지금 대통령실 안보실에 이제 1차장입니다. 안보실 1차장으로 사실상 이 또 윤석열 정권의 대북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친구죠. 김태효 차장이 다 한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외교장관은 중국만 합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있었던 안보실장 장호진은 러시아만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조태용 국정원장은 그냥 국정원장에 만족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북한 문제하고 미국 문제, 일본 문제는 김태효 혼자 다 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이제 뭐 미국의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무슨 뭐 조언을 하겠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죠. 안심한 소리고 일단은 이제 이야기를 지금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오늘 박선원 의원님을 모시고 미국 대선 이야기를 쭉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미국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되든지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 중심으로 그걸 잘 활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가 좋다 뭐 양쪽 다 그 불온을 푸시할 필요는 없죠. 양쪽 다 똑같습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대한민국 민주당 쪽에서는 뭐 미국 민주당이 좋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 어쨌든 그러니까 다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민주당 공화당이 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대한민국 중심으로 해야죠. 우리가 미국의 무슨 식민지나 속국이 아닌 이상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해관계가 부딪힐 때도 많잖아요. 방위비 분담 문제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로 이 반도체 공장을 뺏어가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인플레이션 법 같은 여러 가지 관세 문제에서 우리가 미국과 이해가 부딪히는 면이 많습니다. 원자력 협정의 재처리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소위 오늘 체코 간다 그러는데 웨스팅하우스가 지금도 체코에 파는 APR 1400 지적 소유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천 기술은 웨스팅하우스가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라고 지금 발목 잡고 있는데 그런 거를 해결을 못하고 무조건 한미동맹 미국 시킨 대로 따라가는 게 한미동맹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이걸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 대선을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이제 47일 남았습니다. 11월 5일 날 결정이 됩니다. 누가 되든지 간에 우리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돼서 최근에 논란이 된 게 이제 한미일 삼각동맹의 문제입니다. 최근에 호준석이라는 국민의힘 대변인이 한미일 삼각동맹이라는 공식 용어를 써서 논평을 발표한 바람에 이거를 가지고 우리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총리한테 지적을 했고 한덕수 총리도 한미동맹은 절대 아니다. 한미동맹만이 중요하고 한일은 협력 단계다 이렇게 말을 해서 총리가 오랜만에 맞는 말을 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정신 나간 국민의힘이 대변인이 이런 걸 했다 그랬더니 막 그거 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났죠. 정신 나갔다는 말을 했다고 막 김병준을 징계하자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됐던 이 한미일 삼각동맹 논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인데요. 체코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까요? 해보시죠. 아까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원천 기술 다 갖고 있다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윤석열 정권은 이제 원자력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그 앞으로의 미래의 에너지도 원자력이 있다라고 믿는 그런 세력들인데 체코에서 그것이 25조가 됐든 30조가 됐든지 간에 이제 방리 담회를 아주 싸게 계약을 하고 덤핑을 하는데 덤핑을 하면 뭐가 문제냐면은 웨스팅하우스는 자기 것 다 받아요. 자기들이 우리한테 팔아야 될 뭐 엔진, 터빈 뭐 이렇게 가동시키는 그 원자로의 핵심 기술이라든가 핵심 장비는 우리한테 원가로 해서 다 받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는데 오로지 그 미래 세대가 손해 보더라도 계속 이 공사를 24조짜리든 30조짜리든 계속 함으로써 앞으로 원자력 세력들이 이제 계속 유지되게 만들어주고 그것은 뭐냐면 그 에너지 원자력을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그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향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재생에너지 RE100 재생에너지 또는 재생전력으로 산업구조와 에너지 기반이 바꾸는 것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체코 가서 뭐 몇 조 팔았다고 세일즈에게 성공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장래에 오히려 후퇴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프랑스 올림픽 때 우리가 프랑스로부터 약간 홀대를 받은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체코 원전에 관련해서 프랑스하고 아주 치열한 경쟁을 했고, 근데 프랑스에 비해서 우리가 거의 뭐 반값 수준의 견적을 냈다는데 이것이 이제 덤핑이냐? 이제 한손이나 이쪽에서는 우리의 원자력 산업의 기술 경쟁력 때문에 원가가 절감된 거다. 그런 요소가 같이 나는 섞여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이게 빚 좋은 뭐가 안 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손익 계산과 원가 계산을 해봐야 될 문제이고 사실 웨스팅하우스가 사실은 페이퍼 컴퍼니예요. 근데 그렇습니다. 얘들이 지적 소유권 주장해서 지금 권리만 있죠. 갑질을 하고 있는 건데 한미 동맹을 말하려면 이런 문제를 사실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서 풀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웨스팅하우스 지적 소유권 분쟁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 웨스팅하우스 이제 현재의 이제 대주주는 이제 캐나다 소유. 캐나다 사모펀드로 갔죠. 원래 일본이 인수했다가 다시 팔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국익 외교라고 한다면은 미국이 됐든 캐나다가 됐든 간에 적극적으로 지금 뛰어야 될 때죠. 아니,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한번 평가할 만했다면 무식하게 나는 웨스팅하우스를 우리가 한손이나 두산중공업이 인수하기를 바랬거든요. 두산중공업이 한번 인수 시도했었어요. 한 2조 정도 썼는데 4조를 써가지고 일본이 가져갔죠. 도시바인가? 도시바 맞습니다. 도시바가 가져갔죠. 차라리 이거를 이 웨스팅하우스를 우리가 인수했으면 원전 해체 시장을 준비할 수가 있었거든요. 지적 소유권 문제도 해결하고 어찌됐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원전 산업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돼 있는지 의문이고 그냥 체코 가서 그냥 김건희 여사랑 가서 그냥 쇼핑하고 거기가 사진 찍고 숟가락 얹고 오려고 지금 얼마나 가고 싶어서 지금 오늘 비행기 타고 신나게 가겠어요. 체코 수도 프라하에 가서 사진 찍고 싶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무능한 정권의 부부의 정말 범죄 패밀리의 대통령 놀이하는데 국가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체포돼야 될 사람이 지금 체코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건 그렇고 일단 이제 다시 한미 안보 협력에 대해서 한 말씀. 미국이 일관되게 카스트라테부터 미락부터 최초에 1853년 뭐 페리 제독의 일본 내항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고민의 중심은 일본이고 미국 외교, 아시아 외교 핵심은 일본이고 한국은 일본을 방위하는 일종의 지피 개념으로 이해하는 성향이 강하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는 미국인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한미 동맹이 미일 동맹의 종속 변수로 갈 거냐 말 거냐. 우리 민주당 정부,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한미 동맹의 독자성을 강조하고 미일 동맹의 종속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해왔고 한미일 동맹의 제2의 나토는 위험하다. 이걸 지적을 해왔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아주 가속화되고 있어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과 소위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기 위한 이게 돼 있어서 아마 미국의 수건이 드디어 이제 해결되는 것 같다. 아시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미국은 지금 윤석열을 칭찬하면서 이러고 있죠.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이것이 가진 의미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언뜻 보면 이제 북한이 핵 개발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공동 대응한다 하는 것을 이제 내세우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뉴욕과 워싱턴과 로스앤젤레스를 포기해 가면서 서울을 지킬 생각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보를 중점 어디다 둘 것인가. 우리는 여전히 대북 억제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남침하지 못하도록 억제를 하면서 동시에 군사력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군사 외교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억제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대화하는 것이 올바른 안보의 목표죠. 그런데 이제 일본이 마치 북한이 핵무기 쏘면은 북한을 억제하는데 같이 싸워줄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의 가장 큰 안보의 그 고뇌는 뭐냐면은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면은 언뜻 보면 대만 해협에서 오키나와로 이어지는 그 선에서 일본이 남쪽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또 하나의 압박은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지금 홋카이도 밑으로 해서 본토, 이쪽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압력과 대만 해협에서 올라오는 남방으로부터 압력이 양쪽에서 압력을 일본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미국이 하도 대만을 보호한다 그래가지고 중국하고 맞서주는 모습을 띄워주니까 일본의 안보 목표가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을 억제하는 쪽으로 중점이 살짝 이동을 했습니다. 타이완 보호는 이제 1차적으로 미국이 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 동해가 일본의 그 방위의 전초 기지 내지는 전쟁터로 상정이 되는 겁니다. 즉 러시아가 이제 홋카이도로부터 지상전으로서 쭉 내려가려고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는 지상전으로 가고 이 극동에서는 러시아가 해군과 공군력을 동원해서 바로 미국, 일본 중앙을 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전략이 바뀐 겁니다. 이것에 대한 대비가 시급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울릉도 독도를 비롯한 이 동해를 전쟁터로 삼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해라는 말도 쓰고 미국도 더 이상 이스트시라는 말을 안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동경에서 다시 동북아시아를 바라보면서 전쟁 계획, 억제 계획, 안보 전략을 다시 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본이 활처럼 이 그 러시아로부터 대만, 중국까지 다 막아주는 가장 중요한 방어선이라고 미국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북아 사령부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고 이 동북아 사령부를 설치하는 그 흐름에 맞춰서 일본은 주한미군, 주일미군 모두가 동경에서 통합되고 한국의 해외 공군까지도 일본을 항차 지원해 줄 수 있는 세력화하는 것이 일본의 안보 목표입니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국의 친일 정권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역사 문제도 다 지워버려 줘야 되고 일본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이 동일하고 일본이 더 우위에 서는 것이 곧 일본의 국익을 중시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도 기여하는 거다. 그런 틀로 계속 끌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핵 공군이 합동훈련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F-15 우리나라 전투기고 이거 이제 일본 자유대. 그래서 미국이 앞서고 한국의 공군이 참여하고 일본을 방해하는 그런 틀을 구상하는 것이 미국과 일본의 동북아 전략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일반 보수적인 분들이나 이런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거예요. 아니 지금 북중러가 저렇게 군사적으로 지금 협력하고 특히 푸틴이 평양을 방문해서 북러 간에 이제 거의 사실상 군사 동맹도 맺은 판에 야, 그걸 막으려면 우리도 한미일 해야지 왜 그게 반대하냐? 너희들 뭐 북한에 끌려다니냐 그러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의 목표와 한미 동맹의 목표는 다릅니다. 한미 동맹은 정확하게 대북 억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이 중국을 배후로 하고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는 한미 동맹에 집중을 해서 미국이 시야를 너무 넓히지 않고 대북 억제에
좀 더 중점을 한정되도록. 두기를 네, 우리는 바라는 거고. 네, 그렇게 이제 미국의 인식을 계속 끌고 가서 네. 북한을 억제를 하면 네. 그러면 러시아를 억제하는 것이고 동시에 중국도 억제가 되는 것입니다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자꾸 한미일로 가서 일본도 북한을 억제해 주는데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미일로 가는 순간 시야는 대중으로 확 넓혀지면서 한국의 군사력은 오히려 대북 억제가 아닌 미일 동맹의 하위 수단으로 활용되는 대상으로 그렇죠.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보에 더 안 좋은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 7월 달에 이 일본에서 방위백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방위백서 핵심은 그겁니다. 북한을 억제하고 동시에 인도 태평양에서 규칙이 통하는 국제 질서를 유지하자. 네. 그래서 항상 대중국 억제 그리고 동북아에서의 러시아 억제 이것이 이제 일본의 투 프론트 워 개념이거든요. 네. 북방으로부터의 러시아, 남방으로부터의 중국. 여기에 이제 미국이 크게 보면은 맞지 않느냐 해가지고 일본의 논리에 계속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안보 목표와 일본의 안보 목표가 상충되는데 마치 보완되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끌고 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 가장 위험한 게 사실상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있는 유엔 7군데 후방 기지의 역할 이것이 대북 뭐 위협을 막는 중요한 요소다. 이것을 신원식 장관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박선원 의원이 말씀하신 그 동북아 사령부를 만들어서 한미일 삼각 군사 체제로 만들어서 사실상 이게 주일미군, 주한미군 나가서 자위대 한국군까지 통합하는 통합 전력의 사령부가 된다면 사실상 우리나라는 일본의 속국이 되는 거죠. 이제 주한미군 대신 자위대가 그 역할을 점점 이제 감당하게 되고 일본이 군사 강국화되고 또 헌법도 평화법도 개정해서 그야말로 미국의 역할을 일본이 대신하는 그런 체제로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체제로 가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아니 일본이 이렇게 같이 싸워주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의 공군력은 뭐냐면은 동해에서 이제 중국 공군이나 러시아 공군하고 공중전을 해가지고 막는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 공군은 어떤 거냐면은 전략적 목표를 가서 폭격하고 돌아오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공군의 구성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일본의 공군력이 별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그렇죠. 활동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일본이 갖고 있는 이 해역 전체의 규모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해역의 10배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대에서의 그 일본의 그 해상 자유대는 절대 우리를 지원해 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일본을 지금 도와주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우리가 일본 버쳐서 주고 우리가 동해에서 우리 해군이 다니면서 미리 북한이나 러시아, 중국이나 이런 데서 오는 미사일 위협을 실시간으로 일본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우리가 일본의 안보를 미리 지켜주는 이런 형국의 그렇죠. 지금 그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 한일 간의 그렇죠. 정보도 사실 우리가 보통 장거리 미사일을 쏘았을 때 얼리 디텍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조기 경보 기능으로 해서 공중에 요격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잖아요. 일본한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일본 방위백서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한국 정부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경보 데이터를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에 대한 데이터를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뭐라고 그랬냐면 실시간 경계 데이터를 한국으로 받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작년 12월부터 경계 데이터를 받고 있다. 이건 뭡니까? 사건이 터지기 전에 계속 찍고 있는 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준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받는 거 하나 없이. 중간에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저희는 박선원 의원님과 함께 한미일 삼각동맹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위험성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언뜻 생각하면 아니 북한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일본과 협력한 게 뭐 잘못됐느냐. 너는 저 종북주의자냐. 그럼 북한한테 우리가 그냥 끌려다니란 말이냐. 이렇게 이제 반문할 수가 있는데 우리 주장은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이고 대한민국은 세계 6대 군사력이고 11대 경제 대국입니다. 북한의
지금 GDP 규모를 보면 대한민국의 40분의 1, 50분의 1에 불과한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잖아요. 걔들의 재래식 무기, 물론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지만 그 북한을 상대로 세계 1위의 미국의 군사력과 세계 6위의 대한민국 군사력이 합해서 한미 동맹을 만들었는데 그 북한이 한미 동맹으로도 부족해서 일본의 군사력까지 필요하다는 것은 이건 누가 보더라도 맞지가 않는 것이고, 일본이 온다는 것은 뭐냐? 중국, 러시아를 적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그러면 중국, 러시아가 과연 대한민국의 적이냐? 양면성이 다 있죠. 그러나 중국은 원칙대로 우리나라의 제1무역 파트너이고, 러시아는 세계 최대 강국으로 우리나라의 관계에 매우 중요한 자원의 보고일 수도 있고 식량 기지가 될 수도 있고, 특히 앞으로 말레카 해협이라든지 이 바시 해협, 필리핀과 대만 아니면 이제 대만 해협이 분쟁으로 차단됐을 때 우리 유럽과 중동에서는 석유나 상품 수출 컨테이너가 다 말레카 해협, 수에즈운河와 말레카 해협, 그다음에 대만 해협이나 바시 해협을 통해 한반도로 오는데, 이게 차단되면 우리의 대안은 북극 항로밖에 없어요. 근데 북극 항로를 주관하는 최대 국가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하고 우리가 협력이 매우 필요해요, 대한민국이. 러시아도 우리를 좋아해요. 협력하고자 합니다. 중국도 물론 뭐 일장 일단 있습니다만, 이거를 우리가 굳이 북한 하나 상대하기도 지금 버거운 면도 있는데, 중국, 러시아 세계 2대, 3대 군사 대국을 우리의 적으로 만들 필요가 뭐가 있냐고, 이게. 그렇죠. 지금 이제 일본이 24만에서 25만 명의 자위대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지상군, 육군이죠. 육군이 한 16만에서 18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것 갖고는 러시아에서 내려오는 홋카이도하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이제 올라오는 이 압력을 막기도 부족한 거예요. 그다음에 미국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리전. 대리전 개념이 뭐가 위험하냐면요. 지금도 우리 한미 공동 작계에서는 전쟁이 터지면 2주 내에 60만 명의 미군이 들어온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자꾸 일본 중심으로 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해가지고 한미 동맹의 목적이 러시아와 중국을 억제하는 쪽으로 초점이 흐트러지면 더욱 대리전 입장으로 빠져서 60만의 미군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미 동맹에 1차적으로 집중을 하자. 그렇죠. 대북에 1차적으로 집중하자. 이것을 완벽하게 확보해 놓고 그것을 공고히 해서 미국이 자꾸 대리전으로 해서 빠지는 그 흐름을 막는 것이 우리 안보의 주 목표다. 진정으로 북한을 억제하고 싶으면 진정으로 한미 동맹에 좀 더 집중해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또 한 번 보면, 미국이야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한 경험이 없는 나라지만 일본은 우리를 침략해서 식민지로 만들었고 지금도 독도를 자기 땅이라 그러고 위안부 강제징용을 부정하고 있고, 그렇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를 하고 이 제국 일본을 지금 계승하고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건국주의 일본을 다시 하고 싶은 그렇죠. 거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저 일본 친구들도 많습니다. 일본 국회의원들 아시다시피 뭐 고노다로나 마이야라 세이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일본 현역 국회의원들하고도 지금도 소통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일본 언론을 만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나는 친일 국회의원이다. 내가 말한 친일은 정말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이 소위 전후 민주주의 일본 국가의 친일을 하고 싶은 것이지, 일본 군국주의와 이를 계승하고자 하는 세력과 친하고 싶은 생각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친일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친일제. 그러니까 일제의 잔재, 군국주의와 동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더구나 독도를 지금도 자기 땅이라고 그러고 일본해로 동해를 바꿔버리고 이런 것에 또 미국이 끌려가는 상황에서 일본의 사실 이 자위대 재무장은 저거는 일본 평화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헌법 개정을 부추기고 도와준다는 것은 참 이 대한민국 국익에 어긋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기시다 뒤에 나오는 총리는 누가 됐든지 간에 이제 헌법 개정을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자위대, 즉 자위대라고 하는 것은 셀프 디펜스, 방어만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 자위대를 내셔널 아미로 바꿀 겁니다. 일본의 군으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것을 이제 바라고 있는 거죠. 싸울 수 있는 군대. 그리고 전쟁할 수 있는 일본. 그러면 전쟁을 어디서 할 겁니까? 동해에서 합니다. 전쟁을 어디서 할 겁니까?
러시아와 중국하고 전쟁을 하고 그것을 막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안보 목표와 대한민국의 대북 억제와 남북 평화, 교류를 통한 새로운 한반도, 평화롭고 확장된 대한민국의 국익, 자유롭고 민주적인 한반도라고 하는 우리의 비전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무장하고 일본의 해군이 우리를 도와준다? 그런 꿈은 꾸면 안 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사실 청일 전쟁의 핵심 전쟁터가 우리 이 한반도였습니다. 네. 뭐 아산 앞바다 풍도 해전부터 평양 전투 에리까지, 그다음에 러일 전쟁, 러일 전쟁에서 인천 앞바다에서 시작된 겁니다. 아니 38선을 그었던 최초의 역사가 러일 전쟁이잖아요. 1905년. 뭐 임진왜란 때도 뭐 그놈들이 분단할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됐건 임진왜란도 사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를 치러 갈 테니까 길을 비켜달라, 정명가도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일본과 이 러시아 중국과의 전쟁터가 우리 다 한반도가 된 것입니다. 동해바다가 되고 서해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 일본의 국익을 위한 전쟁터로 한반도를 다시 내줄 것이냐. 우리가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지만 중국, 러시아도 척지지 않고 균형을 통해서 네.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한 대로 4대 강국 어디와 척지지 않고 그렇죠. 균형을 만들어서 우리 민족의 자주적 공간을 열어가서 전국적으로 우리의 소원인 남북한의 평화 통일을 이뤄갈 것이냐. 그렇습니다. 이 중대한 과제잖아. 만약에 북중로와 한미일 동맹으로 확실히 갈라지면 분단은 사실상 이제 고착화되는 거잖아요. 네. 통일은 거의 이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는 거잖아요. 통일을 꿈꾸지 못하죠. 돌이킬 수 없도록 이번에 한미일 장관이 서명을 했다 그러니까 네. 아마 국회에서 보니까 의원들이 왜 보고 안 하냐, 이게 보고도 안 하고 있죠 지금. 지금 이제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보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네. 그게 더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보고했으니까 동의해달라 이런 뜻이고 보고했으니까 조약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가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항상 어떤 행위 밑에 깔린 복선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윤석열 정권과 김문수 장관이나 지금 소위 통일부 장관 이 모든 강요들 대부분 거기다 독립기념관장까지 한일 강제 협약은 사실상 합법적인 조약이다. 따라서 그때 우리는 국가가 없어졌고 우리는 일본 국민이었다. 이런 식의 거의 일본 국민도 아니고 일본의 궁극주의적인 우익의 생각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세력이 현재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부의 하수인이에요, 하수인. 이런 사람들이 지금 돌이킬 수 없는 협약을 체결했다는 게 이게 너무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이 국가 주권을 팔아먹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수선하긴 하지만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한미일 안보 협력이 좋은 것 같지만 지금 그 새로운 프레임으로 가면은 우리는 최전선에서 대만을 지켜라면 가야 돼요. 우리 전쟁. 그다음에 자 러시아 해군하고 지금 러시아 공군이 동해에 떴으니까 일본에 지켜야 하니까 미국이 합류해라 하면 합류해 줘야 돼요. 거기다 우리 북한은 당연히 우리가 억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방력을 키우자 하는 거 우리 다 동의해요. 우리 힘이 더 세져야 된다. 자강. 그래서 북한을 억제를 하되 그 자강을 기초로 해서 남북 대화로 끌어내오는 것이 우리 국가 목표이고 국익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일본의 하수인화 돼버리면은 이제 동경에서 다 지시하는 거예요. 동북아 사령부에서. 자, 지금 가장 위험한 데가 대만이다. 특전사 보내줄 거냐, 뭐 해병대 보내줄 거냐, 해군 보내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당신들 지금 갖고 있는 공중급유기 동원해서 공군도 동원해 주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은 사실 인태 사령부가 하와이에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사실 한국 전쟁 때는 동경 사령부가 사령부 역할을 한 것처럼 남북 간의 전쟁 상태가 강화되면 동경이 사실상 사령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왜 민족의 정말 이 비극을 막아야 될지 한번 절박한 순간인데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뭐 깊은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만 미국 대선을 쭉 한번 이렇게 살펴봤고요. 어느 정권이 되더라도 지금 미국의 이익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한미일 협력, 아시아판 나토의 구성이 대한민국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냐, 우리 국가 주권을 어떻게 이 강대국들의 충돌 속에 찾아낼 것이냐,
정말 지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부동실한 이유로 군대도 기피했던 정말 국가 외교 안보 분야에 너무나 경험이 부족하고 무능한 이 윤석열 정부가 민족 의식도 없고 거의 그냥 친일제 거의 뭐 그런 하수인화되어 있는 세력이 국가 주권을 팔아먹지 않을까. 한반도 국가의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켜서 우리 한반도가 제2의 청일전쟁, 러일전쟁의 그런 전쟁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대해서 우리 외교안보 전문가 박선원 의원님과 함께 어떤 이 딥톡 두 번째 토론을 했습니다. 잘 봐주시고 딥톡 세 번째 토론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광고 하나 해도 되겠습니다. 박선원 TV 많이 구독해 주십시오. 박선원 TV가 나오거든. 2만 1,000명밖에 안 됩니다.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봐주십시오. 다 같이 구독해 주시고 우리 박선원 우리 민주당의 인재인데 제가 정말 좋아했고 또 존경한 분인데 큰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